브레셀로부터 첫 편지가 도착하기 전인 8월 9일 메르키아데스의 방에서 아우렐리오네와 얘기를 나누던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불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 기억해두렴. 그때 모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는 양피지 원고 위에 엎드리더니 눈을 뜬 채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같은 시간에 페르난다의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의 쌍둥이 형인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도 목을 조이는 집게발에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고 숨을 쉬지도 못하는 가운데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을 이끌고 일주일 전에 집으로 돌아왔었다. 죽는 순간만큼은 아내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던 트렁크와 낡은 아코디언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페트라 코테스는 그를 도와 옷가지를 챙겨주고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깜빡 그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신겠다던 가죽구두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구두를 헌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서 페르난다에게 시체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페르난다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했다.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군요. 페트라 코테스가 애원했다. 이런 모욕을 참고 있는 것도 다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정부 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어디 있담? 페르난다의 대답이었다. 다른 남편이 또 있을 테니 그 남자가 죽거든 그 구두를 신기지 그래.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드는 절대로 산채로 땅에 묻히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의 목을 부엌칼로 잘랐다. 두 쌍둥이의 시체는 나란히 놓인 똑같은 관 속에 눕혀졌으며 이제서야 그들은 어렸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방탕한 친구들은 소야 제발 그만 좀 나와라 인생은 짧은 거란다 라고 쓴 보라색 리본이 달린 화환을 관 위에 얹어 주었다. 그러나 페르난다는 이 점잖지 못한 장난에 화를 내며 화환을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버렸다. 마지막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술에 취해 간을 운반하던 한 아이들이 관으로 혼동하는 바람에 그들은 서로 무덤이 바뀌어 묻히게 되었다. 아우렐리아노 마르케아데스의 방에 오랫동안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너무 낡아 너덜거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공상적인 이야기와 절름발이 헤르만의 연구, 귀신에 관한 논문과 현인의 돌에 대한 설명, 노스트라다무스의 저서인 세기와 질병에 관한 연구를 줄줄 암기할 정도로 통달하여 그가 청년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세의 인간이 다 되어 있었다.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드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책을 읽는 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이면 블랙커피를 한 잔 그에게 갖다 주었고 낮에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죽은 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그밖에 없었으므로 밥 한 공기와 바나나 튀김을 갖다 주었다. 그녀는 또 그의 머리를 깎아주는가 하면 이를 잡아주기도 하고 트렁크를 뒤져 그에게 맞을 만한 헌옷을 골라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수염이 나기 시작할 때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데아 대령이 사용하던 면도칼과 세수할 때 필요한 작은 조랑박을 갖다 주었다. 그의 우뚝 솟은 광대뼈와 굳게 담은 입술은 대령을 빼다 바꾼 것처럼 닮아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호세를 포함한 대령의 아들 누구도 그처럼 대령을 많이 닮지는 않았었다. 그 방에 들어앉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보고 우르술라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드 역시 아우렐리아노가 혼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실 메르키아데스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쌍둥이 형제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무더운 날 오후
그는 까마귀 날개 모양의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창으로 들이치는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노인을 보고서 자기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기억 속의 인물을 지금 만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쯤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 원고의 글자를 읽어낼 수 있었으므로 메르키아데스가 그게 무슨 문자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메르키아데스는 자기가 이 방에 올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가 산스크리트어를 양피지 원고가 쓰여진 지 100년째 되던 해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마음 편히 영원한 죽음의 들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르기를 바나나 회사가 번성하던 무렵에 사람들이 꿈 해몽을 받으러 찾아가던 강가에 인접한 거리에 카탈로니아 태생의 학자가 운영하는 서점이 있으며 그곳에 산스크리트어 입문서가 있으니 빨리 구입하라고 하면서 서두르지 않을 경우 그 책은 6년이 못 되어 존벌레가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냈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아우렐리아노가 서점의 위치를 가리켜주며 두 번째 책꽂이 오른쪽 끝에 있는 해방된 에루살렘과 밀턴의 시집 사이에 꽂혀있는 책을 사다 달라며 하여 깜짝 놀라고 만 것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녀는 그가 말한 것을 머릿속에 담고는 군인들이 작업실을 수색한 뒤부터 그녀와 아우렐리아만이 아는 장소에 감춰져 있던 17개의 황금 물고기 가운데 하나를 돈과 바꾸려고 가지고 나갔다. 아우렐리아노가 산스크리트어를 익혀나갈수록 메르키아데스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한낮의 밝은 햇빛 속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되어갔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으로 아우렐리아노를 찾아왔을 때는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이 허공에서 들려왔다. 나는 싱가포르의 모래톱에서 열병에 걸려 죽었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으로 무더위와 먼지가 몰려들었으며 흰개미와 붉은 개미와 존벌레가 끼어 양피지에 보관되어 있던 지혜들을 톱밥처럼 가루로 만들었다. 이 무렵 집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죽은 다음날 점잖지 못한 글을 써넣은 화환을 관이에 얹었던 사나이들 중 한 사람이 과거 남편에게 빚진 돈을 갚겠다며 페르난다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주 수요일이 되면 한 주일 동안의 식량으로는 충분한 양의 음식 바구니가 집으로 전달되었다. 그 음식을 페트라 코테스가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계속 주는 것이 자기를 모욕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원한은 생각보다 쉽게 일찍 풀려버렸다. 그렇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자부심에서 계속 음식을 보냈으며 그러다 보니 자부심은 어느 사이 동정심으로 변해 있었다. 경품으로 내걸 가축도 없었고 사람들이 복권에 흥미를 잃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페르난다를 굶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굶기도 했다. 페트라 코테스는 결국 페르난다의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을 때까지 굳게 마음먹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식구가 줄어들자 지난 50년 동안 쉴 틈 없이 해온 고우된 일가에서 노여나 휴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집안의 절세의 미인이며 천사와 다름없는 미녀 레메디어스와 고요한 신비한 사나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를 선물한 이 여인은 자기의 자식인지 손자인지 얼른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일생을 바쳤고 자기가 할머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 양 아우렐리아노를 보살폈다. 그녀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비밀스러웠으며 지금껏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는 쥐들이 있는 곡식창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잤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누가 어둠 속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깨어보니 독사 한 마리가 그녀의 배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만약 우르슬라가 그녀의 얘기를 듣는다면 분명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했을 것이지만 이 무렵에 우르슬라는 한창 바쁜 과자 장사에 몰두해 있는 데다가 전장의 소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현관에 나와 큰 소리를 지르기 전에는 남의 말 따위는 귀에 담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줄 만한 여유도 없었다. 오직 페트라 코테스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몫으로 외출용 구두를 보내왔으며 복권 장사가 신통치 않아 곤란을 겪으면서도 입을 옷을 보내주었다. 페르난다가 시집왔을 때 그녀는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들을 평생 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하녀쯤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내가 네 남편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라고 귀에 못이 막히도록 얘기했어도 그녀는 그 얘기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 돌아서면 잊어버렸다. 그러나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들은 천대받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바나나 회사가 번영을 누리던 시절에는 마치 군대의 막사 같았던 집을 쓸고 닦고 치우는 일에 어떤 즐거움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우르술라가 죽고 나자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디의 초인적인 근면성과 놀라운 일 처리 능력은 급격히 감소해버렸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온 집안이 하룻밤 사이에 부쩍 쇠락의 기운을 띠게 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부드러운 이끼가 벽이라는 벽은 모조리 덮었다. 잡초는 마당을 가득 채우고 나자 복도의 시멘트 바닥을 유리 조각처럼 깨트리며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틈새로 우르슬라가 100년 전에 메르키아데스의 틀니를 담가둔 컵에서와 같은 노란 꽃들이 피어났다. 이 엄청난 자연의 침입에 속수무책인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스는 하루 종일 방들을 전전하며 도마뱀을 몰아냈지만 밤이 되면 그 도마뱀들은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집에 축대를 갈가대던 붉은 개미떼가 마당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난간을 타고 올라 베고니아 꽃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집 안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개미들을 빗자루로 쓸어냈으며 다음에는 살충제를 뿌렸고 마지막으로 횟가루를 뿌려 그것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붉은 개미떼는 변함없이 나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에게 보낼 편지 쓰기에 몰두해 있던 페르난다는 어찌해 볼 도리 없이 급격하게 쇠락해가는 집의 형편을 모르고 있었다.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만이 홀로 잡초가 부엌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치워봤자 몇 시간 후면 다시 덕지덕지 늘어지게 될 거미줄을 치우고 목재 가굴구를 갉아먹는 흰개미들을 긁어내느라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먼지를 털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다시 거미줄이 안고 먼지가 덮이는 메르키아데스의 방을 보며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일찍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과 젊은 장교가 예견한 대로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자신이 이 지겨운 싸움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낡은 외출복을 입고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준 무명 양말과 우르슬라가 남기고 간 헝 구두를 신고는 몇 벌의 옷을 챙겨 작은 보퉁이 하나를 꾸렸다. 나는 이제 포기했어. 그녀는 아우렐리아노에게 말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는 이 집을 지켜낼 수 없어. 아우렐리아노가 어디로 떠나려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듯이 우물쭈물 허공을 가리키다가 그제서야 갈 곳이 떠올랐는지 리우하차에 있는 사촌 집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래로 그녀는 그 마을에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고 편지를 교환한 적도 없었으며 친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그녀 입으로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녀가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이 몽땅 합쳐 1페소 25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14개의 황금 물고기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창가에 기대서서 그녀가 옷보따리를 옆구리에 낀 채 늙어 굽은 허리에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밖으로 나간 그녀는 대문 틈으로 손을 디밀어 빗장을 걸고는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집을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안 페르난다는 하루 종일 짜증을 내며 트렁크와 옷장, 선반을 살펴 그녀가 혹시 물건을 훔쳐 달아나지는 않았나 점검했다. 난생 처음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페르난다는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서 하는 수 없이 아우렐리아노에게 커피 끓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페르난다는 아우렐리아노가 불 위에 얹어놓은 음식을 가지러 나올 때 말고는 침실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린네르 식탁보가 깔리고 가지 달린 촛대가 놓인 식탁으로 가져가 15개의 빈 의자가 둘러있는 가운데 혼자 앉아 식사를 했다. 이런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페르난다와 아우렐리아노는 서로의 고독을 위로할 줄 모른 채 각자의 방식으로만 살았다. 그들은 거미줄이 장미숲을 흰 눈처럼 덮고 대들보와 천장이 두꺼운 천을 입혀놓은 것처럼 잠식되었어도 자기 방만 치우고 살았다. 이 무렵 페르난다는 집안에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날마다 사용하는 직기들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페르난다는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가위가 없어져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나흘 동안 발도 들여놓지 않은 부엌 선반 위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또한 은식기를 넣어두는 찬장에서 포크가 없어지더니 6개는 재단에서 3개는 목욕탕에서 발견되었다. 그녀가 편지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돌아다니는 물건들이 있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오른쪽에 놓아둔 잉크병이 어느 틈에 왼쪽으로 가 있는가 하면 잉크 앞지가 느닷없이 사라졌다가 이틀 후 베개 밑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녀는 호세 아르카디오에게 쓴 편지가 아마란타 우르슬라에게 보낼 편지와 뒤바뀌어 봉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 전전긍긍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한 번은 만년필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2주일이 지난 뒤 우편부 배달부가 와서 돌려주었다. 그는 난데없이 만년필이 가방에 들어 있더라면서 그것의 주인을 찾으려고 집집마다 묻고 돌아다녔다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이런 장난이 패서리가 없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낯선 의사의 소행이려니 생각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점잖지 못한 행동을 상가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쓰려 했으나 편지를 쓰는 도중 잠시 볼일을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쓰다만 편지가 없어져 버렸고 그녀 또한 자기가 무슨 편지를 쓰려 했는지에 대해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또 얼마 동안을 아우렐리아노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물건을 떨어뜨려 놓고는 그가 물건의 위치를 이동하는 현장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가 확인한 사실은 아우렐리아노는 부엌과 변소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메르키아데스의 방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유령의 짓이라고 결론을 내린 페르난다는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놓고 고정시키기로 했다. 가위는 긴 끈으로 묶어 침대 머리 밑에 잡아맸고 만년필과 잉크 앞지는 책상 다리에 묶었으며 잉크병은 평상시에 놓고 사용하는 자리인 책상 오른쪽에 아귀로 단단히 붙였다. 그러나 이런 조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줄에 묶어놓은 가위는 몇 시간만 지나면 유령이 끈을 짧게 줄여놓아 사용이 불가능했다. 만년필을 잡아맨 끈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팔까지 길이가 짧아져 잉크를 잡으려는 손이 잉크병에 닿지 않았다. 브레셀에 유학가 있는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로마에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는 이곳의 불행한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